스타북스 오늘의 책은 윤휴와 침묵의 제국입니다. 이 책은 백성에 버시되고자 했던 시대의 개혁가 윤휴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조선왕 독살 사건의 저자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이 침묵 속에 숨겨져 있던 윤휴의 삶과 사상을 10여 년에 걸친 연구 끝에 오롯이 되살려냈습니다. 조선 주변 국제 정세를 우리 정치 상황과 맞물려 디테일하게 그린 역사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타북스 오늘은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이후 11년 회심의 역작으로 돌아온 역사학자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만납니다. 오늘은 윤휴라는 조선 최대 풍운아이자 개혁가 그분의 삶과 사상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윤휴와 침묵의 제국의 저자 이덕일 소장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덕일 소장님은 쓰시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에서 그런지 저희 프로그램 최다 출연자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거기다가 이제 또 신문에서 날마다 거의 날마다 칼럼을 보다 보니까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젊으셨어요. 예. 윤휴와 침묵의 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사람들. 예, 윤휴라는 인물이 사실상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잊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이제 거의 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명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책치고는 상당히 이제 반응이 좀 뜨거운 편이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좀 늦게 나왔다.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송시열의 최대 라이벌이 윤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더 좋은 사람 먼저 쓰고 또 본인이 비판적인 사람 나중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가 먼저 나왔거든요. 예, 왜 이 책이 좀 한참 뒤에 나오게 됐습니까? 책이라는 것은 저같이 이제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책이라는 것은 다 자기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만약 제가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를 쓰고 나서 곧바로 이제 이 책을 썼을 때 나름의 장점도 있겠지만 또 나름의 또 단점도 나올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휴식 기간을 갖고 나서 이제 윤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이제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근세사 그리고 현대사에 대한 어떤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 인식, 특히 조선의 역사 인식을 바꾼 한 권의 책을 꼽아라. 그럼 저는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꼽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가 나름대로 이제 사회에 충격을 줬다 그러면 송시열이란 인물이 갖고 있는 이미지, 이 이미지가 상당히 송시열이 소속됐던 당파 또는 그 후예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작된 이미지다. 그러니까 현재 팩트와는 송시열이라는 분이 인물이 실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것을 갖다가 그 당시 사료를 가지고 이제 밝혀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 교육받아왔던 이미지가 사실 역사의 실상을 대변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좀 충격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었죠.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우리 역사에 보이지 않는 큰 흐름 두 개가 가는구나. 그걸 대표하는 한 분이 송시열, 한 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라이벌인 윤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핵심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도 바로 그 부분인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이 양난을 거치면서 사회체제가 상당히 이제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 흔들리는 사회체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에 관해서 지배층 사이에서 두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죠. 하나는 이제 송시열로 대표되는 주자학 중시의 움직임이고 이 움직임은 뭐냐면 사회의 그 신분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흔들리는 이 문란해진 사회를 신분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제 돌파해 나가자라고 하는 양반 사대부들의 계급 이기주의를 좀 극대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송시열은 이 움직임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백호윤유라는 인물은 이제 사회가 이 신분제 같은 이런 체제로 나가서는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신분제를 해체 내지는 완화시켜가지고 이들의 역량을 그 사회 발전에 그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이제 첩경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노선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주자를 예로 들면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이쪽 이제 지배 집단은 주자만을 유일 사상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 윤유로 대표되는 이쪽 지배 계층들은 예. 주자도 상대적인 관점에서 예. 여러 현인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조선의 사상계를 이제 예. 이끌어가고자 했던 이제 그런 두 흐름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 흐름의 끝을 보면 윤유를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다 보면 유배도 당하고 했던 이하진이라는 분, 예. 그분의 자손이, 그러니까 아들이죠. 성호사설을 쓴 이익이다. 이 책 속에 보면 그런 게 나오고, 네. 이익이야말로 이제 그 실학파를 그야말로 정약용을 비롯한 수많은 실학파를 배출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흐름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이제 한쪽에 치우친 교육만 받아와서 그런데요. 예. 이런 이제 조선 후기에 이미 이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사대부 지배체제는 거의 붕괴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예를 들면 성리학의 주류를 예론으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그 예속 논쟁 예. 뭐 이런 게 그런 거죠. 네, 예. 이제 그럼으로써 예론으로 끌고 감으로써 계속 이제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예. 또 한쪽에서는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통해서 이 위기를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군요. 그 주장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예. 비록 윤유가 사형당하고 이쪽이 현실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예. 그 씨앗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성우 이익 선생에게 연결되고 그다음에 성우 이익 선생의 학문이란 것도 결국은 주자를 뛰어넘어서 과거 고대 유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건데 그 영향을 받아서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여러 이제 개혁적인 실학자들이 배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움직임이 나중에는 예. 조선 후기 이제 양명학으로 이어져 가지고 예. 이제 이 양명학자들이 나라 망했을 때 대거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는 그 뿌리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 역사를 보면 사실은 주자의 경우는 그 성리학을 만든 당시에 이미 비판이 되고 또 다른 학풍이 나오고 해서 뭐 양명학도 당시 나오고 하면서 그걸 넘어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주자학이 사실은 훨씬 전에 이미 나왔는데 송나라 때 그걸 고려 말에 받아들인 다음에 조선왕조 500년 동안을 그걸 고수하거든요. 오직 하나로. 이런 게 그 한 가지 생각만이 오직 지배하는 세계. 참 생각해보면 숨 막힌데 윤유도 그런 세계 속에서 이제 자기 생각을 다르게 하다가 사실 죽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유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제 그 윤유가 중용이란 책에 장과 절을 구분하는데 이 주자가 구분한 것과 다르게 구분하죠. 그랬더니 예. 송시열이 내가 감히 주자가 한 거를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윤유가 이때 무엇이라고 하냐면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 혼자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그러면서 예. 주자가 다시 살아오면 내가 틀렸다고 하겠지만 자사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옳다고 할 것이다 라고 예. 말하는데 그 자사라는 인물이 바로 중용의 저자죠. 저자. 예, 예. 그러니까 예. 윤유는 이 자사의 뜻을 저자의 뜻을 내가 주자보다 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더 해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의 이 학문의 상대주의를 주창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자도 예, 하나의 예. 상대적 인물로 놓고 예. 그 해석도 하나의 상대적인 학설로 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사상의 약간 자유라 그럴까 뭐 그런 다양성이라 그럴까 그러네요. 이런 예. 걸 주장했던 인물이 윤유라면은 그 송시열이 한 말 중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모든 이치는 주자가 다 밝혀놨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 예. 우린 그것만 그냥 열심히 배우면 그렇죠. 된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 이 송시열로 대표되는 이쪽은 학자 그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예. 학자는 다 자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생각하는 해석해야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예. 주자의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시대로부터 얼마나 지금 벗어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예. 이제 일례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머린 좋으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데 입학률은 상당히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탈락률이 거의 40%나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는 가르치는 게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한 번도 자기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훈련을 안 해본 겁니다. 그렇죠. 항상 주자의 생각, 선생님의 생각, 남의 생각을 외워서 그 답변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자기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지를 못해 예. 왔는데 그 교육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은 윤유가 했던 천하의 이치로 어떻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맞습니다. 말이냐. 예. 나는 이 질문은 그 시대에만 통하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던지는 그렇죠. 질문이라고 봐야 예. 되는 거죠. 우리 학자들 또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야말로 남이 만들어내거나 본 게 아닌 자기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거. 예. 그 자기 시각으로 봐가지고 앞만 봐도 그게 맞다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지금 무조건 이제 외우는 체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체제 가지고는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문학 체계 이런 체계 가지고는 우리가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가기가 상당히 그렇죠. 어려운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예. 사고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렇죠. 나라들이죠. 예, 예, 예. 창의성도 사실은 이제 사고의 다양성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덕일 소장님께서 쓰신 이제 윤유와 침묵의 제국에 나오는 주인공, 윤유가 잊혀진 인물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또 사실 대중적으로 그렇게 아주 잘 알지는 않습니다. 윤유가 어떤 분인지 우선 좀 먼저 간략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윤유라는 분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상당히 흔들리는 조선 사회 그러니까 이미 성리학이라는 것이 이 실효를 다한 그런 이제 사회 속에 태어나가지고 예. 성리학만이 아닌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들이자라는 주장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당시 청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북벌을 주장하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단순히 북벌이라는 것이 어떤 민족주의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북벌을 하려면은 백성들 생활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백성 생활, 그러니까 경제 제도에 관한 대개혁을 주도했던 이런 경제개혁에 관한 대개혁의 결과물로 국가가 부강해지면 그 부강한 결과물로 북벌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학자인데 바로 그러한 사상들이 위험하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무 죄도 없이 사형당하죠. 근데 왜 잊혀진 인물이 됐느냐? 이 사람을 죽인 쪽에서는 윤유를 죽이고 나니까 윤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금기가 됩니다. 예, 윤유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자체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예를 들면 우리 죽산 조봉암 선생 좀 참 억울하게 사형을 당해서 다시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만 그 뒤에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말씀 못하는 거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도 싶어요. 조봉암 선생하고 윤유 선생은 좀 비슷한 측면이 많죠. 예. 근데 이제 그 윤유 선생, 백호 윤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윤유를 죽이고 난 다음에 윤유란 이름 자체를 금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나오고 나서 뭐 저희 연구소에 고문으로 계신 이제 구순 훨씬 넘으신 분이 계신데 이제 학자시죠. 그분에게 이 책 갖다 드렸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백호가 참 훌륭한 학자인데 저쪽에서 일체 얘기 못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당신이 몇십 년 전에 어떤 분이 윤유에 관해서 글을 한번 썼다가 아주 호되게 경을 쳤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학계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금기가 있는 겁니까? 금기가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백호 윤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금기가 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더 큰 문제는 백호 윤유가 주장했던 북벌론 같은 것들은 마치 백호를 죽인 쪽에서 자기네가 주장한 것들은 바꿔치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국사교과서 같은 데에 버젓이 이제 실리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적인 문제들이죠. 그렇네요. 예. 우리가 흔히 역사 왜곡은 일본이 또 예를 들면 뭐 동북공정을 하는 중국이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역사를 쓰면서도 우리가 왜곡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걸 다시 또 확인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300년 이상 된 역사 왜곡이죠. 예, 그렇네요. 예. 휴라는 그 이름을 원래 보니까 이제 윤유 이분께서
원래 윤정인가 그 이름이 그렇게 됐는데 휴라는 이름으로 본인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던데요. 그 책 속에 보면 이제 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큰 뜻을 품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바꾸지 않나 싶던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큰 뭐 종 뭐 그런 뜻인데 예. 나중에 사용당한 것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예. 사람이 이제 책 쓰다 보면 여러 생각들이 드는데 예. 혹시 그게 또 뭐 어떻게 이름을 운영론적으로 바꾼 보면 예. 좀 이제 잘못된 게 아니었는가라는 예. 생각도 그냥 이거 뭐 근거가 있는 생각은 아닌데요. 예. 그런 생각도 얼핏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상당히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 이제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뛰어난 분이고 뭐 아주 꼬마일 때 시를 썼는데 그 시 쓰는 게 정말 남다른데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는데 아버지의 신혼을 12살입니까? 그때 이렇게 나서서 글을 써서 그 아버지의 억울함을 푸는 이 역할을 하던데요. 예. 그 윤유의 집안으로 치면은 윤유 자신의 당파는 남인인데 사실 예. 그 집안 당파로 치면 북인에 가깝죠.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윤유가 생각할 때 인조반정이라는 것은 자신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워낙 어릴 때 이러니까 일은 아니지만 과연 인조반정이라는 것이 정당한 것이었을까라는 것까지는 차마 이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마음속에 문제의식을 예, 갖고 살았던 거네요. 가지고 있지 예.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 신하들이 임금을 내쫓는 그 행위. 근데 그 윤유의 부친은 이제 북인 계열이니까 물론 이제 폐비 논의에는 그 임목대비를 폐비하자는 데는 강하게 반대한 인물이지만 어쨌든 북인으로서 광해군 정권의 이제 한 부분을 담당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 그 인조반정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라는 의문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 그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이면을 생각해보죠. 그러네요. 예. 아까 지금 금방 이제 북인 말씀하셨는데 동인 서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나눠집니까? 예. 예. 그리고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나눠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럼 이제 사색당파라는 게 바로 이제 이 네 개의 세력을 노론, 말하는 겁니까? 소론, 남인, 북인이 되는데요. 근데 예. 특이한 거는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는데 예. 그러니까 16세기 이때 이미 그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데 반해서 예.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는 거는 이 백호윤으로 사용시키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권력을 완전히 잡은 다음에 한 서인이 300년, 예, 예. 한 200여 년 더 뒤로 와가지고 예. 그 다음에 윤유를 비롯한 남인들을 갖다가 서인 그 노장파에서 또 정치 공작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정치 공작으로 남인 일부를 그 역모로 몰아서 죽이니까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젊은 서인들이 아무리 반대당이라 그래도 정치 공작으로 죽이는 건 나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면서 숙종 윤유가 사용당한 바로 2, 3년 후에 이 서인 노장파들이 노론이 되고 이 정치 공작에 반대하는 예. 서인 소장파들이 소론이 그 소가 바로 되는 젊은 것이, 소자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게 조선 말하자면 이제 사색 당파의 형성 과정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과거를 봤는데 첫 과거에서는 낙방을 하지요. 네. 예. 그 결혼하던 해인가요? 하여튼 뭐 결혼 직후에 그 과거를 본다고 책 속에는 나와 있던데요. 네, 그 무렵인데 뭐 백호는 보면은 그 과거에 그런 큰 비중을 이제 뒀던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대략 이제 이런 인물들이 과거 볼 때 어머니가 자꾸 이제 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과거 시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형화된 시험이죠. 예. 요즘 이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40 패스한 사람들이 너무 사회 전반부를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아, 이거 저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다. 근데 어차피 그런 뭐 사법 시험이라는 게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연 사법 시험이라는 것이 한 사회에 과연 뭐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시험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과거 시험이라는 것도 상당히 정형화된 시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학문을 지금보다 추구하고 훨씬 더 정형화돼 있죠. 예. 그렇죠. 실제 학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제 과거 시험에 그러니까 어떤 출세를 꿈꾸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과거에 매달리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네요. 진정한 인생의 의미, 학문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과거를 별로 중시 예. 안 하죠. 그래서 예. 그런 일군의 이제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일군의 학자들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백호윤유였던 것이죠. 그 이제 평생 그 뒤로는 과거를 안 보시죠. 안 보죠. 예. 그 참 그런 결단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사실 세상에 나가서 뭔가 큰 소리 치고 그야말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라는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인데 그 과거를 안 보는 결단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유학이라는 것이 공부를 깊이 해보면 상당히 매력이 있는 학문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에서 해탈하면 뭐 신이 된다 하듯이 그 유학에서는 깊숙이 공부하면 성인이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그 예. 성인의 길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과거 급제에서 어떤 벼슬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성인의 길이 훨씬 그렇죠. 더 이제 성인의 길, 예. 가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 길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윤유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를 단순하게 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예성 논쟁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들은 그 효종이 세상 떠났을 때 그 자기 대비 조씨의 복제를 1년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윤유를 비롯한 남인들은 3년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단순히 형식 문제가 아니라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들이 서인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임금은 명나라 황제다라고 생각하고 예. 조선 임금은 4대부 중에 제일 4대부다. 그러니까 예. 우리와 같은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철학적 배경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년복세로 주장하는 것은 조선 임금은 임금이지만 신하다. 효연세자 다음에 둘째 아들이니까 효종이 명나라 황제 입장에서 볼 땐 신하고요. 신하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의 경우를 적용해서 일년복세를 입어야 된다라는 예, 것이고 백호윤유는 임금 왕가에 왜 사가예법을 적용하느냐라고 해서 국왕이니까 당연히 천명을 받은 국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3년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1차 예성 논쟁에서 1년복설이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백호윤유 같은 사람들은 조정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때는 예. 이 1년복세를 주장하는 저 조정, 저게 어떻게 조정이냐, 한나라의 조정이냐라고 해가지고 출사 자체를 거부하죠. 예, 저 관료 세계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예, 예. 일체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은 저 왕조국가 시대에 그 자체를 거부한다는 그것이 그러니까. 일년복세를 주장한 사람들이 조정을 좌우하고 있는데 저거는 왕가의 정통성을 부인한 세력들인데 저들과 내가 어떻게 같이 정치하겠느냐라는 자부심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우리가 단순화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조선을 계속 그 조선 속에 있는 긴장감은 왕권이냐 신권이냐라는 이제 이런 그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속에서 그럼 윤유는 그 왕권을 통해서 백성의 삶을 높여야 된다. 뭐 굉장히 이제 단순화시킨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인은 이제 신권을 중시하면서 어떤 양반 사대의 기득권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그 현종이 세상 떠났을 때 사신이 그 청나라에 가가지고 그 보고를 했더니 이제 강희제가 한 말이 조선은 군약신강이라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나라는 군약신강이라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해서 백성들이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권이라는 것이 일반 백성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신권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조선 후기의 신권이라는 것은 왕도 무력화시키고 일반 백성들의 권리도 제약하면서 소수의 이 사대부 지배 집단들만의 기득권을 아주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왕과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지면 조선 시대 같은 경우 왕권이 강할 경우에는 백성들의 삶이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좋아졌던 이제 그런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 단순화시킨 게 아니라 정확한 현상을 반영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면 사실은 뭐 관료가 돼서 나갈 수가 없는데 흔히 이제 그걸 출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윤은 이제 사실은 계속 왕이 나와서 벼슬을 해라. 그러다 그걸 거절하다가 56살입니까? 58세. 58살입니까? 그러면 뭐 거의 환갑을 앞두고 출사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예. 어떤 계기로 출사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윤유가 출사하는 그 목적은 이제 북벌을 위해서 출사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국제 정세상 조선이란 작은 나라 가지고 청나라에 뭐 북벌한다는 거는 다 이제 그 당시 불가능하다고 다 예. 생각했었죠. 예. 그러던 와중에 청나라에서 이제 3번의 난이라고 불리는 예. 뭐 대전란이 발생하죠. 예.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제 소수인 만주족이 지배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 양자강 이남을 정벌할 때 만주족이 직접 가는 대신에 한족 장수들 중에 자기 쪽에 붙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중국이 이제 남방을 정벌하게 하는데 예. 정벌하고 난 다음에도 이들을 그 자리에 그냥 둬가지고 그 왕으로 봉해줘서 그 지역을 계속 통치하게 합니다. 예. 이걸 갖다 대표적인 번이 3개가 있어가지고 예. 3번이라고 하는데 예. 강희제가 이 3번 철폐령을 내리니까 오삼계를 비롯한 뭐 경정충, 상가이 이 번왕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예. 중국 양자강 이남 일대가 완전 쑥대밭으로 변하죠. 아, 그러네요. 거의 뭐 땅으로 보면 거의 중국 절반이 이제 반이 청나라의 반이죠. 반기를 든 그런 네. 셈이 되네요. 그래서 이 3번의 난이 일어났을 때 중앙 조정에서는 청나라 조정에서는 그리고 3번 철폐를 주장했던 자들은 목배자라고 조정 내에서 공공연하게 주장할 정도로 상당히 위세가 대단했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실제 3번의 난이 일어나니까 초기에는 이 3번이 우세했습니다. 이때 이제 백호윤호가 비밀 항소를 밀봉한 항소를 올려가지고 지금 바로 북벌을 단행할 때입니다. 라고 지금 북벌하면은 이제 승산이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예. 이제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청나라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네. 한번 그런 세력들과 연합해서 한번 청나라를 쳐보자. 지금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효종 임금이 세상 떠나기 한 달 전에 송시열과 독대에서 말했던 전략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효종은 우리가 치고 올라가면은 이 중국의 한족들이 같이 봉기하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는 건데 이미 한족이 봉기한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백호윤유는 효종 임금이 기른 강한 군사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정규군이 있으니까 이 군사를 가지고 치고 올라가면은 전선이 벌써 2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 청나라 조정은 이 3번의 난 진압하기에도 상당히 급급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조선의 정규군이 압록강을 건너게 되면은 전혀 이제 다른 상황이 예. 발생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을 정벌하는 정말 그 역사 이래 뭐 드문 상황이 발생할 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딱히 무조건 이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이게 예. 진다라고 보기도 상당히 이제 힘든 예. 상황인데 전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호가 저렇게 강하게 북벌을 주장했던 데는 단순한 뭐 북벌 대의뿐만 아니라 예. 이 조선의 극심한 농토 문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만주라는 데는 지금도 가보시면 땅이 대단히 넓죠. 예. 농토가 대단히 넓죠. 예. 이제 그 농토를 획득함으로써 조선의 극심한 이게 백성들의 이런 이제 생활을 갖다가 이게 농지를 대폭 늘림으로써 국내 생활을 지금 이제 윤택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이 수단으로도 그 북벌을 주장하지 않았는가라고 예. 생각을 하죠. 예.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만약에 치고 올라갔다면 의외로 그 청나라의 어떤 체제나 이런 게 강고했기 때문에 조선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 강고한 게 이제 3번의 난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강고해진 거죠. 예. 3번의 난 때 그러니까 강희제가 자기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만 황제가 되고 나서 항상 벽에다 써붙여 놓은 것이 예. 그러니까 하무, 황하예, 뭐 운하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3번. 예. 3번을 철폐를 해야 되는데 철폐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강했던 그 시스템은 당시에는 아닌 아니다.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예, 예.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북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면 북벌은 송시열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 송시열이 주장했던 것과 윤유가 주장했던 것들을 한번 대표적인 것들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송시열의 북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송시열뿐만 아니라 서인들의 북벌이라는 것은 북벌을 명분으로 조선왕을 압박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입니다.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 백호 윤유의 북벌론은 실제 군사를 가지고 올라가자라는 실제 북벌론이고 송시열의 북벌, 송시열로 대표되는 이 서인들의 북벌론은 그 말뿐인 그러니까 이 북벌을 왕에게 북벌할 수 없는 국왕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의를 주창해야 된다라고 하고 백성들에겐 자기 자신들의 선명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쓰는데 막상 효종이 북벌을 강하게 주창하니까 가장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또 서인 세력들이고 백호윤유의 북벌 항소가 올라왔을 때 서인의 이 정승급에서는 앞으로 그런 항소 따위는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송시열 북벌론의 최고봉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송시열이 효종과 독대 때 청나라와 국교는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송시열이 주창한 북벌의 최고봉은 송시열과 그 청나라 국교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것이고, 그 다음에 백호윤유의 북벌론은 실제 군사를 가지고 치고 올라가자라는 실제 북벌론이죠. 아, 그렇군요. 예. 우리가 흔히 그걸 이제 양두구육 앞에다는 양머리를 내놓고 실제 고기는 이제 개고기를 파는 이런 거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겉다르고 속다른 북벌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북벌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북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백성들 생활이 윤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백성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 이런 윤유가 집회법과 호포법을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윤유가 조정에 이제 북벌의 명분으로 이제 짧게 출사를 하는데 출사하고 나서 이제 집회법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집회법은 뭐냐면 호패법에 대응하는 법인데요. 호패법은 신분에 따라서 차고 있는 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2품 이상은 상아로 된 호패를 차고 양반들은 뿔로 된 패를 차고 상민과 천민들은 나무로 된 패를 차는데 그러니까 이 패만 꺼내면 멀리서 봐도 신분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윤유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모두 똑같은 신분증을 갖자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주민증을 갖자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때 윤유가 그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한 말 중에 정묘호란 때 안주성이 후금군에게 포위가 됐는데 당시 평안감사 윤혼이 군사들에게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군사들이 호패를 끌려다가 다 싸놓고 쟤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지 왜 나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전투를 거부하면서 삽시간에 무너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임진왜란 때 서해 유성룡이 주도해가지고 면천법이란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천민들도 그 공을 세우면은 양인이 될 수 있고 양인들은 양반으로 면하게 해주는 양인들은 양반으로 신분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가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유성룡을 실각시키고 다 없던 걸로 다시 되돌리죠. 그러니까 이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일치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해봐야 뭐 그렇죠. 그 뒤에 돌아오는 보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백성들이 그 군사들을 호패를 끌어놓고 그 호패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지 왜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나가서 양반들이 나가서 싸우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삽시간에 이제 무너졌다는 예를 들면서 이제 집회법을 주장하고 이것과 더불어 이제 호포법이란 건 뭐냐면 조선은 군대에 직접 가서 이제 복무하는 대신에 1년에 2필씩 16살부터 60살까지 1년에 2필씩 그 군포를 내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병역세를 1년에 뭐 100만 원, 100만 원씩 내는 건데
여기에 양반들은 빠져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양반들이 그 부자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뭐 가난한 예. 양반도 예. 없진 않겠지만 당연히 양반들이 대부분 다 더 하여튼 백성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 부유한 양반들은 군포 납부에 빠져 있고 아, 예. 상민들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어떤 뭐 청문회 고위공직자 청문회 하면 항상 이 병역 문제가 단골로 나오는 게 이때 잘못된 유산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걸 갖다가 그 끌려간다라고 표현하는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가난한 예. 상민들에게만 이게 이제 군포를 씌우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뭐하고 해갖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제 백호윤우가 주장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해결책은 양반들도 전부 다 군포를 내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나죠. 양반들 예. 사이에서. 아.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것이 그 당시 조정의 구조라는 것이 이 일반 상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양반 사대부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뭐 90% 이상이고 예. 윤호를 중심으로 한 이 청남이라는 정치 세력 소수 정파입니다. 이제 예. 이쪽 세력들만 계속 이제 그러한 호코제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아, 예. 결국 워낙 반대가 격렬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윤유가 여러 차례 이 문제 윤유가 조정을 그러니까 사퇴를 여러 번 하면서도 예. 계속 나중에 또 부르면 할 수 없이 나왔던 것이 북벌 문제하고 바로 이 호포제 뭐 호포제. 이런 문제들 예, 이런 개혁을 때문에 위해서. 조정에 예. 나왔었죠. 그렇군요. 예. 그런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신분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또 어떤 그 부의 분배 구조도 바꾸는 이제 이런 개혁안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대부의 이제 격렬한 반발 속에 이제 그 윤유가 돌아가시게 되죠. 윤유 예. 선생이. 예.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윤유가 이제 세상 떠나는 것은 정권이 이제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먼저 있게 되죠. 근데 숙종 6년에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보려면은 예. 청나라에서 3번의 난이 끝나는 걸 같이 봐야 됩니다. 아, 예. 이 무렵 가면은 이제 3번의 난이 비로소 한 7년, 8년 가까이 끌어왔는데 거의 이제 청나라가 승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상당히 장구한 기간이죠. 거의 예. 7, 8년 이상 예. 끌어왔던 3번의 난이 청나라의 승리로 거의 귀결지어지면서 제가 볼 때 숙종이 정권을 갈아치워야 되겠다. 아, 왜냐하면 예. 이제 북벌을 그렇죠. 주장하는 이 당을 갖다 집권당으로 뒀다가는 나중에 이제 청나라의 책임도 추궁당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에서 이제 정권을 서인으로 갈아치우는데 아, 예. 근데 갈아치우자마자 이제 윤유에 대한 공격이 대대적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윤유는 시종일관 조선 왕실을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뭐 백성도 예. 삶을 그 높여야 예. 된다라고 주장했고, 북벌을 주장했는데 이게 뭐 이게 사형시킬 조항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조문을. 예? 뭐 말하자면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체제유지법 비슷한 건데 그 체제유지법에 오히려 그 저쪽 반대쪽은 예성논쟁 때 1년 복제로 주장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예. 그 당시 남인 호목이 1년 복제를 주장한 사람들은 그 죽어야 할 죄가 3가지나 있다라고 하면서 효종을 임금 아닌 서지 못할 임금으로 여겼다는 그렇죠. 등 막 예. 이렇게 하는데요. 윤회는 임금을 높였죠. 그 다음에 백성도 생활을 향상시키자고 주장했죠. 뭐 죽일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국문을 안만 해도 뭐 제목 그 경국대전의부나 대명예의부나 이게 예. 해당하는 조항이 없으니까 이 민정중이라는 인물이 상께서 결단하시면 됩니다. 예. 이건 살인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이면 된다군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예. 제가 있든 없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숙종을 그렇게 살인귀 비슷한 임금으로 몰고 간 상당한 책임이 신하들에게 있습니다. 예. 최소한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어떤 법조문이 있을 때 그 법에 해당하고 예. 조선은 또 반드시 지만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그걸 그 시인을 해야 돼요. 그 죄에 예. 대해서. 예. 근데 윤회는 뭐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시인할 아무 제목이 없는데 결단해서 죽이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임금을
실록에 보면 막 나오는 이야기가 살리기를 좋아하는 임금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네요. 쪽으로 결단해서 예. 죽이면 안 된다라고 살인으로 임금을 몰아간 거고 그래서 이제 백호윤회는 아무 법 때문에 죽을 일이 없음에도 제목 없이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죄 없는 죄로 그냥 그렇게 죽게 사형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야사에는 백호가 이제 사약을 마시면서 나라에서 유학자를 쓰기 싫으면 안 쓰면 그만이지 그렇죠. 안 쓰면 그만이죠. 죽일 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하나 이제 윤후가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예. 그 고문을 그렇습니까? 예, 국문하면서 예, 이제 국문하면서 고문을 엄청나게 합니까? 고문당해서 이 옷이 다 이제 피투성이가 되는데 예. 이제 서대문 여염집에 나왔을 때 그 부인에게 이제 막 저 며느리 자식들이 울면서 이제 그 옷하고 버선을 이제 피투성이가 된 버선을 갈아 신자라고 하니까 백호가 하는 말이 그만 내버려 두어라. 어설프게 정치에 나왔던 자의 말로로서 내가 후대 사람들을 경계하고자 한다. 예. 라고 하면서 옷 갈아입기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예. 워낙 감시가 심하니까 자식들이 우리도 다 죽이려고 하는가 봅니다라고 통곡하니까 윤유가 나만 죽이면 그만이겠지. 설마 너희들까지야 죽이겠느냐. 라고 아마 내가 죽으면 그칠 것이다. 나를 예, 죽이면 예. 그칠 것이다. 예.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상황을 보면 완전히 가치관의 전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북벌을 주창했던 이 당파에서 진짜 북벌론자를 죽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임금 조선왕실을 3년 복설 주장함으로써 조선왕실을 높였던 사람을 그냥 어거지로 때려 죽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완전 공포 분위기밖에는 조성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죄가 그 성서에 보면 그 죄가 반드시 그 자신을 찾아낸다 하는 말이 있는데 예. 그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윤회를 죽이고 나서는 이 윤유라는 인물을 철저하게 금기로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유의 말이 드러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광조가 세상 떠날 때는 조광조가 아직까지 그 생의 미련을 좀 가지고 혹시나 중종이 다시 이제 그 살려준다는 예. 전지를 내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금부도사에게 제가 유언장을 좀 작성하겠다라고 하니까 금부도사가 허용을 하죠. 예. 그래서 실록에 보면은 유언장을 쓰면서 계속 창밖을 흘끗흘끗 봤다라고 하는 게 미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백호윤유는 유언장을 좀 쓰겠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거절당하죠. 그러면 유언장 쓸 기회도 안 준 그것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백호윤유라는 인물은 철저하게 이 시대에서 그 흔적을 지어야 되는 인물로 생각했고 그렇게 이제 지웠습니다만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지우고 나서 북벌 같은 뭐 이런 것들은 그 윤유를 죽인 쪽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가 북벌을 주장한 것처럼 뒤바꿔 쳐가지고 현재까지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이제 청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왕이 기용한 사람을 스스로 부정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약소국의 비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보면 기득권증의 횡포 그리고 약속의 비애라는 면에서 우리 사회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큰 구조에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은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도 노론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 부분 특히 인문에 관한 뭐 학문 권력은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 귀양이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유배라는 제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사대부를 배려하는 제도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 필요성에 의해서 조정해서 떼놔야 되지만 그렇죠. 유배가 이제 위리안치 시키면은 그 집에만 갇혀 있지만 대개의 유배는 해당 지역에 가서 거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호윤유 같은 경우는 그냥 유배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그 유배 보내면 이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이거 공부하겠죠. 그러면 책 썼다면 그렇죠. 그러면 다산정약용 인상도 보면은 유배지에서 모든 걸 썼죠. 풀리고 나서는 별로 또 이렇게 많은 저수로 안 했듯이 오히려 그냥 이들이 정권을 잡았고 어떤 시대의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유배 보내서 거기에 죽게 만들었으면은 그토록 이 사람들이 윤유를 두려워하거나 그 흔적을 지우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그 죄가 이제 그 흔적을 지우는 데까지 가고 예. 팩트를 조작하는 데까지 연결된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역사의 왜곡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그 윤유와 침묵의 제국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쓰시다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이덕일 소장님은 그야말로 글쓰기의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셨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 책 제목들에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윤유와 침묵의 제국,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아나키스트 이혜영과 그의 형제들. 젊은 그들. 이혜영과 젊은 그들. 예. 그 어떤 누구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관하는 또 다른 분들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제목을 하는데 본인이 제목을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부분 제가 진 제목들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인물이 중심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라서 이제 그 누구와 누구 그러니까 윤유와 침묵의 제국이라는 제목은 윤유가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라고 말했다가 사형당하고 난 다음에는 그 누가 앞으로 주자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선 후기 사회는 주자학자만이 말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침묵해야 되는 그런 이제 침묵의 제국이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어떤 용어가 있냐면 그 외주내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외주내양. 그러니까 외주. 겉으로는 주자학자인데 안으로 보면 양명학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다 보니까 양명학이 맞는 것 같은데 양명학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사문란적으로 몰리니까 겉으로는 주자학자인 척하는데 집에 가서 몰래 볼 때는 이게 얼마나 해도 양명학이 맞다라고 하는 아주 이중적인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자학 유일 절대 사상을 주창하는 당이 이제 노론이란 정당이고, 그 다음에 양명학도 좀 포용하고 하는 당이 이제 소론과 남인 이쪽 계열이 되는데,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 1910년까지 노론이 집권당이 되는데, 이 노론이란 당파는 나라를 팔아먹는데 당적으로 그러니까 유한용이 노론 당수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노론에선 집단적으로 가담을 하는 반면에 강화도로 은거했던 이 양명학자들 이들은 이제 독립운동에 나서가지고 만주로 건너가서 이제 이분들이 이 소론과 남인 계열의 양명학을 했던 분들이 만주로 건너가서 경학자를 만들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노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상당히 이제 비판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단순히 그냥 그 행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백 년 집권당이면은 최소한 나라가 망할 때는 총을 들고 좀 나서서 책임을 지든지 비장미로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나라 망할 때는 저쪽에 일본 쪽에 가담을 하니까 이게 인조반정 논리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청나라 명나라가 우리의 임금의 국가다라는 그 입장이 일본은 우리의 임금 국가로 바꾼 이것과 이제 마찬가지 구조이기 때문에 이 당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서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 혼자만이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라고 말했던 이 윤유가 사형당한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역사를 읽는 이유,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가 바로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제 한국의 대표적 역사학자로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독자들과 호흡하는 그런 이제 글을 많이 쓰시는데 이 시간을 마치는 말씀으로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 독자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 책들을 읽어갔으면 하는지
또 이 책은 또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말씀하시면서 마칠까 합니다. 역사는 흔히 과거학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역사는 미래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효가 사형당함으로써 조선이 침묵의 제국으로 가듯이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예. 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그러네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호구의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과거에 저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떤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역사를 현재화시키면서 바라봐야 그것이 이제 역사학이 존재하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윤유와 침묵의 제국 이후에 또 어떤 또 새로운 책으로 우리의 어떤 그 세상을 보는 지평을 넓혀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하여튼 건필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